여러분,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그냥 동물들이 나오는 우화? 아니죠. 이건 사실 희망으로 가득 찼던 혁명이 어떻게 최악의 악몽으로 변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정말 소름 돋게 보여주는 시대를 초월한 경고장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 배신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모든 건 바로 이 한 문장에서 시작됐어요. 정말 단순하지만 엄청나게 강력한 약속이었죠. 바로 그 낡아빠진 매너 농장을 완전히 뒤엎어버린 혁명의 심장이었습니다. 근데 말이죠, 자유를 향한 그 순수했던 꿈이 어떻게 악몽이 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동물농장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그 비극적인 과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위대한 혁명은 꿈에서 시작되잖아요. 동물농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연 그들이 꿈꿨던 유토피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혁명의 불꽃은 사실 절망 속에서 피어오르기 마련이죠. 농장주 존스의 착취 아래 동물들의 삶은 정말 비참했거든요. 바로 그때 모두에게 존경받던 늙은 돼지 올드 메이저가 나타나서 하나의 꿈을 제시합니다. 그의 연설은 마치 칼마르크스가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라고 외쳤던 것처럼 모든 동물이 하나로 뭉쳐서 인간 압제자를 몰아내고 우리들만의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는 그런 혁명의 청사진이었어요. 올드메이저가 제시했던 그 꿈은 동물주의라는 구체적인 혁명 이념으로 발전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어요. 인간은 적, 동물은 동지. 라는 어떻게 보면 흑백 논리에 가까운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철학이 흩어져 있던 동물들을 하나로 똘똘 뭉치게 만드는 강력한 접착제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그들의 이상은 헛간벽의 7개의 계명으로 딱 새겨집니다. 모두가 보고 잊지 않도록 말이죠. 이건 동물농장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될 헌법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했던 이 혁명의 심장과도 같은 조항이 바로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이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혁명의 순수함을 집어삼킨 권력투쟁이 시작되면서 이야기는 아주 비극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 이 비극의 중심에는 4명의 핵심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먼저 무자비한 권력 욕구로 똘똘 뭉친 스탈린을 떠올리게 하는 나폴레옹, 그리고 트로츠키처럼 이상을 꿈꿨던 연설의 달인 스노볼, 또 검은 것도 희다고 말할 수 있는 선전의 귀재 스퀼러, 마지막으로 내가 더 열심히 일할게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우직하지만 결국 비극적으로 끝나는 노동계급의 상징 복서가 있습니다. 처음의 혁명은 정말 성공적으로 보였어요. 동물들 스스로 농장을 지키고 운영했으니까요. 그런데 미래를 건 아주 큰 논쟁, 바로 풍차를 건설하는 문제가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진보를 꿈꿨던 스노우볼과 오직 권력 장악에만 관심 있던 나폴레옹의 대립. 결국 나폴레옹이 몰래 키운 사나운 개들을 동원한 잔혹한 쿠데타로 끝나버리죠. 스노우볼은 쫓겨나고 농장의 이상은 이때부터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독재자는 총과 칼로만 통치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더 강력한 무기는 바로 언어일지도 몰라요. 나폴레옹이 어떻게 진실을 교묘하게 조작하고 동물들의 기억까지 지배했는지 그들만의 독재자의 사전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나폴레옹의 입, 그의 충실한 왁성기인 스퀼러가 등장합니다. 그의 역할은 정말 절대적이었어요. 어제의 사실을 오늘의 거짓말로 아무렇지 않게 바꾸고 심지어 동물들의 기억마저 새로 설계해버렸죠. 그의 그 현란한 말솜씨는 동물들을 계속 혼란에 빠뜨려서 결국엔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고 그냥 순응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바로 여기서 독재의 천재성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법을 아예 없애지 않았어요. 대신 아주 교묘하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단어 몇 개를 슬쩍 추가한 거죠. 예를 들어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계명이 어느 날 보니 이유 없이는 안 된다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를 잘 모르는 대부분의 동물들은 이 미묘하지만 사실은 모든 걸 바꿔버리는 변화를 알아챌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언어를 통한 정말 교묘한 통제 방식입니다.
결국 돼지들은 스스로 새로운 지배계급, 새로운 엘리트가 됩니다. 그들은 제일 맛있는 음식, 그러니까 우유나 사과 같은 걸 독차지하고 제일 편한 농장주 집 침대에서 잠을 자죠. 그러면서 이 모든 특권을 뭐라고 포장하냐면 머리를 쓰는 우리 두뇌 노동자들의 희생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누가 조금이라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면 나폴레옹의 사나운 개들이 조용히 그를 찾아갔습니다. 공포 정치가 시작된 거죠. 자, 이제 혁명은 완전히 숨이 끊어졌습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폭군이 되고 해방은 새로운 압제로 바뀌었죠. 동물농장이 어떻게 완벽한 디스토피아로 변질되었는지 그 마지막 단계를 함께 보시죠. 이건 정말 충격적인 배신입니다. 혁명의 가장 기본 구호, 그들의 정체성이었던 네 발은 좋고 두 발은 나쁘다가 어느샌가 네 발은 좋고 두 발은 더 좋다로 완전히 뒤집혀버립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제 돼지들은 자신들이 옛날에 압제자였던 인간과 똑같아졌다는 걸? 아니, 어쩌면 그들보다 더 우월하다는 걸 대놓고 선포한 겁니다. 이 정권의 배신과 착취를 가장 비극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복서입니다. 그는 내가 더 열심히 일할게 라는 말을 신념처럼 여기면서 자기 몸이 부서져라 모든 걸 바쳤지만 결국 쓸모가 없어지자 정말 가차없이 도살업자에게 팔려가갔습니다. 더 끔찍한 건 뭔지 아세요? 돼지들은 그를 판 돈으로 위스키를 사서 자기들끼리 파티를 벌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헛간벽에 빼곡히 적혀있던 7개의 계명은 모두 지워지고 딱 이 한 문장만 남게 됩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 모든 이상이 죽고 혁명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알리는 마치 묘비명 같은 문장이죠. 이 말도 안 되는 모순적인 문장이야말로 부패한 권력의 위선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소설의 마지막 장면은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돼지들이 두 발로 걷고 옷을 입고 인간들이랑 한데 어울려서 카드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창밖에서 벌벌 떨며 지켜보는 다른 동물들의 눈에는 이제 돼지가 사람인지 사람이 돼지인지 더 이상 구별할 수가 없게 된 거죠. 혁명은 한 바퀴 빙 돌아서 제자리로, 아니 어쩌면 더 끔찍한 곳으로 돌아와 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조시 오웰은 왜 이렇게까지 암울한 이야기를 쓴 걸까요? 이제 이 동물호화라는 껍질을 벗겨내고 그가 우리에게 던지는 시대를 초월한 경고의 메시지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지 오웰은 그냥 책상에 앉아서 글만 쓴 작가가 아니었어요. 그는 제국주의 경찰로 직접 복무하기도 했고 스페인 내전에서는 파시즘과 싸우기 위해 직접 총을 들었죠. 그는 바로 이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아무리 이상적인 혁명이라도 어떻게 권력욕에 의해 타락하고 내부의 적에 의해 무너질 수 있는지를 똑똑히 목격했던 겁니다. 오웰이 이 책을 쓴 명확한 목표는 바로 소비에트 신화를 깨부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동물농장을 통해 스탈린 체제 하에서 러시아 혁명이 어떻게 배신당했는지를 아주 통렬하게 고발했죠. 하지만 그의 경고는 단순히 소련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념과 시대를 불문하고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전체주의의 위험성을 향한 외침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1945년에 쓰인 이 이야기가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그건 바로 이 이야기가 권력이 어떻게 부패하는지, 또 가짜뉴스와 선동 같은 프로파간다가 대중을 어떻게 조종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주제들은요, 시대를 초월해서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유효할 겁니다. 자, 이 분석을 마치면서 소설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동물농장의 동물들은 언어와 기억을 빼앗기면서 서서히 통제당했잖아요. 그렇다면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오늘날의 사회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진실을 분별하고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것이야말로 조지 오웰이 우리에게 남긴 영원히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